네, 우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삼재재해법하고 시민재해법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12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유지관리업체가 독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지관리 업체 중에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은 첫째는 이제 공동도급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있는데 첫 번째 유지관리 공동도급해서 대기업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할 때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럴 때 적용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조라든지 설치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도급을 주니까 되는데 공동도급일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분야 중에서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이 있는데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보통 그 하도급 단계보다는 공동 수급의 방식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공동 수급 방식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이게 여기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에 해당하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이제 망설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동 수급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아마 지금 승강기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담이행 방식, 하나는 저희 공동이행 방식 두 가지 예시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중에서도 공동이행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대표자가 있고 대표자가 어떤 총괄 관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서는 이 도급 용역 위탁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보이고요. 다만 분담이행 방식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업무 분담을 어떤 식으로 나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구성원과 B라는 구성원이 있고 A라는 구성원이 뭐 안전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다. 이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뭐 정해놨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안에서는 어떤 이게 A라는 구성원이 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B 구성원의 과실까지도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계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을 드리면요. 실제 사건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 판단한 법령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장의 조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했다라는 이 사건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그게 단순히 제가 만든 예시가 아니고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점검만 위탁받은 업체인데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치사로. 심지어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 조명을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그 비용을 받을 수도 없고 설치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도 의무 주체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의 수사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을 했고 그 근로자의 회사가 있으면 거기를 일단 피의자로 굉장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조사관도 관리 의무 주체를 안 따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목만 체크해 가서 결과 보고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게 재판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용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면 얼마든지 적용되는 일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실의 계약이나 법령 규정을 명확하게 따져봤을 때 관리 주체가 아니거나 계약상 의무 주체가 아닌데도 그 근로자가 누구 소속이냐, 그때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냐, 그 업무를 진행 중이던 회사는 누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오해나 오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사건에서는 결국 우리가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그 오해나 잘못된 사실관계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적용 안 될 거다, 나는 계약상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는 책임 없을 거다라고 막연하게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검 사례도 실제 있었던 재판입니다. 실제 있었던 재판이고 재판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는 점검만 하기에 몇 달에 한 번 가고 현장에 이런 조명을 설치할 권리도 없고 소유자도 아니고 이런 게 재판에서 밝혀져서야 겨우 무죄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를 해서 또 항소심도 거쳐야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업 많은 사건을 보면 피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결국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 수사와 재판 이 과정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계속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파탄될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적용 가능성은 법으로 엄격히 따지면 있을지 없을지 계약에 따라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 현실에서 내가 그걸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 도급시 보면은 일반적으로 분담 이행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이행을 하면은 그 A라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B라는 회사는 이제 협력 업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비율은 30대 7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대기업에서 가서 자체 점검을 해야 되고 나머지 2달 정도는 이제 공동 도급에 그 중소 유지관리업체가 그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그 계약은 이제 각각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대기업인 거기서 그 책임을 B가 잘못해도 B 회사가 잘못했을 때도 A가 지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아까 뭐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렸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계약상의 현황, 지금 유지관리 계약상의 현황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3대 7 정도의 어떤 비율로 나눠져 있고 업무가 3대 7로 나눴으면은 뭐 자체 점검을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뭐 A 기업이 가야 되고 나머지는 B 기업이 가야 되고 이런 약정이 지금 돼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맹점이 이 중에서 어떤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누가 질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약정이 안 되고 미정의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3대 7로 나눴으니 이건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뭐 이쪽은 대기업이고 이쪽은 뭐 협력사이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아직은 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뭐 저희가 내부 어떤 약정이나 뭐 분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다면은 뭐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현재 요 주어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해서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전보건 목표 경영 방침 설정부터 시작해서 뭐 조직 체계, 조직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상시 인원이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나머지 보면은 이제 유지관리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점검을 할 때 자체 점검 시트에 그거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그다음에 그거대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설명할 때 보면은 잠시 스크린에 딱 스치고 말한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는 그걸 작성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한국성강기관리산업 협동조합의 이선순 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부분을 작성을 해서 경영방침부터 작성을 해서 우리 해운사에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작성 요령은 제가 고용노동부 그 해설서가 있어서 받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기 케이스 스터디 쪽에서요. 처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가 좀 들어갔으면 어떤 방향으로 이 과실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갑 아파트 관리자라든가 건물 관리자 쪽에서 사실은 그 사전에 이 부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게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고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뭐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이게 수선 충당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관리금 뭐가 해결이 잘 안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못 고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달씩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책임 소재가 부과가 됐을 때는 이 양형 부분이 어떻게 또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해당 조치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조치를 못함으로써 그의 부수적인 다른 대체적 의무 행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지금 못 고치니까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당 엘리베이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아예 그 사용 못하도록 사용 중지 조치를 해버려야 된다든가, 그게 개선될 때까지 어떤 대체적 노력을 해야 그것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랬다라고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러이러한 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너무 애를 썼는데 관철이 안 됐다, 이거는 양형에서 실제 감경을 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도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탁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조금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야 될 의무를 못했다, 이거는 그 참작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뭐 그 검사 일지라든가 이런 데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항까지도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고 공문서에 들어가는 범위이지만, 그러면은 그 회사가 공문서를 제작을 해 여기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정도쯤이면은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임의 감경이 안 된다는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의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사람일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점검이나 이런 걸 도급받은 사람인데, 위탁받거나 도급받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고치라 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양형뿐만 아니라 아예 책임 면책될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예. 네, 뭐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어떤 관리 주체의 의무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관리 주체의 의무 중에 하나로서 어떤 고장이 있는 승강기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관리 주체에 1차적으로 법상으로는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일단은 뭐 심각한 고장이다라고 하면 운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고요. 뭐 거기에 뭐 장충금이 모자랐다 아니면 뭐 관리비가 모자랐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서 뭐 관리 주체의 책임이 뭐 중대재해
뭐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주택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관리주체한테 아주 그렇게 무거운 부담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제 점검을 주로 하는 건데요. 점검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거 스톱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정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로 해서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물론 점검 일지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뭐 시위를 친다든가 점검 중지해 주십시오 라든가 고장 일지에 그런 내용을 전달은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되는 건지. 이제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건은 제가 맡게 된 시점이 항소심이어서 다시 되잡지는 못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이 그 경우에 이제 점검 업체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 중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듭했는데 이걸 녹취를 안 해 증거가 없다. 이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중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게 녹취돼 있으면 반드시 중지하셔야 됩니다. 절대 운행하시면 안 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녹취가 돼 있으면 직접 증거니까 끝나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이전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그런 점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요청을 해왔고 그런 서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왔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업무 처리 요청 자체상 그런 고장 얘기 있으면 바로 우선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부터 요청하도록 돼 있는 업무 프로세스도 명확히 남아 있고 뭐 운행자들이 나갈 때 체크한 체크리스트에 그거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으면 그때도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게 간접 사실로도 인정될 수가 있죠. 이런 걸 뭉쳐서 그래서 그건 조금 입증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제일 좋은 거는 말을 할 때 녹취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평상시 요즘은 이제 자동 녹취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미리 누적을 해놓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사고는 이런 경우의 사고는 금방금방 발생하니까 발생한 즉시 그때 녹취를 따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더라도 내부에 어느 정도 프로세스나 항목을 갖춰 놓으면 그걸 간접 사실로 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동수급 건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업 뭐 30% 또 실제 우리가 점검하는 건 70% 아파트에 대해서 거기에 구성원 A, B로 구성이 돼서 점검하는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본사의 쪽에서는 뭡니까 애니트 점검 같은 경우 지네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그쪽으로 체크를 해놓고 뭐 고장 수리, 공사 수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검 또 그 우리 하청업체한테 그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명확한 답을 제가 못 들어서 그거 누가 책임이 져야 되는지 그런 거 정확히 아직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점검일지를 보면은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사실 그 안전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점검 일지에는 그 항목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 점검 항목으로 놔두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인 간의 계약으로 좀 유보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수급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동수급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 분담 이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명시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아마 좀 돌아가셔서 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질문 주시고 또 질문 주시는 의도는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대기업 측에서 분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났다면 당연히 대기업이 문제 그 책임 부담할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하겠죠. 근데 이 질문이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애매하거나 혹은 대기업의 책임에 가까워 보이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를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 질문은. 그걸 따져봤을 때 더더욱이 처음에 사실관계가 구성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명확하게 처음부터 갈라놔야 책임 소재가 분담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도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하청을 받는 입장에서 사실상 분담 계약이지만 내가 만약에 의뢰 관계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번져갈 사건인가를 처음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하도급 업체, 제하도급 업체 이런 데서 자기들이 다 잘못했다,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죠. 왜냐하면 사업을 계속 영속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여기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간다면 내가 이 사업의 가치 이상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하면 막연히 그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책임이 없는데 그걸 떠안으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 현실에서 계약하시고 상대방을 만나시는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힘든데 어느 순간에는 내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는 그 최저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 중대시민재해법에 처벌에 관한 법에서 그 유지관리업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부품 결함, 거기는 이제 안전부품 뭐 등 해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체는 일반적으로 제조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관계되는 이용자가 이용하다가 만약에 계문 출발이 발생을 해서 이걸 이제 천정하고 충돌해서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이럴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부품 결함에 관계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배포된 교환의 17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대시민재해 중에서도 원료 및 제조물의 결함이 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부품 결함이 있는 경우 승강기 부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도 이러한 그 부품 결함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부분은 그 좀 이제 제조물 책임법부터 또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 및 제조물의 결함이기 때문에 이게 부품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업자가 부품을 제조업자로부터 산 다음에 이걸 재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이 업계 이제 유지관리 업계 중에서도 그 저희 대기업이랑 어떤 관계가 없이 아니면 제조업자와의 어떤 관계가 없이 유지관리업을 영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제조업자로부터 어떤 부품, 특정 A라는 부품을 직접 사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부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뭐 아주 좀 특수한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자꾸 라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절대 라면이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라면을 공장에서 받아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고객이 그걸 먹고 탈이 나서 사망했어요. 이거 좀 극단적인데. 근데 라면이 공장에서부터 이미 썩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맡겨졌을 때 내가 이걸 전겨 넘겨서 잘못 보관해 썩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실이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데 가장 중대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을 때 어느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조의 과정일 수도 있고, 중간에 판매, 보관, 유통하는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걸 설치하는 사람이 설치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 책임 귀속에 따라서 만약에 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과실이 발생했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 말씀드린 생산 제조 등 제조물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실질적인 지배나 운영 관리하면서 원래 시민재해가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철도나 교통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직접 그 부처에 드렸는데 이 부분은 승강기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맥락이 제조물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부품 결함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제 좀 이해하는 부분의 폭이 좀 와닿지를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철도나 뭐 그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관계되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관계되는 장소 같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일부가 또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케이스가 경우 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승강기 유지관리업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신 공중이용시설이 어떤 엘리베이터라는 어떤 특정 설비를 가지고 공중이용시설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이거는 공중이용시설이 맞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이거는 법에서 아예 공중이용시설에서 배제를 시켜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엘리베이터가 공중이용시설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잣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료 및 제조물 부분에서는 어떤 그 이런 공중이용시설이랑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어떤 부품에 대한 결함 문제 이걸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부품 결함 중에서도 재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요 경우를 한정적으로 이제 그 예시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석자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열의를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뭐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이제 온라인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직접 읽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질문에 대한 사항들 좀 시간 관계상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선택해서 읽고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인원 산정 시 어떤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아마 저 현장별 기준과 그다음에 전체 사업자 인원 뭐 요 중에서 둘 중에 어떤 인원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지 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아주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례냐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 사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건설사 자체는 인원이 뭐 500명 이상일 수도 있고 1000명 이상일 수도 있는데 현장별로 나누면 해당 현장 A라는 현장에는 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5인 미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장을 뭐 어떤 500인짜리 현장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5인 미만 현장으로 봐야 되냐 이 사업장 자체를 어떤 현장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 뭐 아직 명시적인 뭐 해석례는 없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의 A라는 현장이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5인 미만의 현장으로 보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반적인 해석례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기 RYRY님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어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연결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두 가지를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그 중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산재 사건의 결과가 사망 1명 혹은 6개월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 2명 혹은 3인의 질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내 3인. 자,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뭐 사망 결과가 없거나 두 사람이 전치 6개월이면 사실 사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 결과거나 1년 내 질병 3명 이게 아니라면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산업재해처벌법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요. 그럼 결과 발생했다. 이 결과 발생했는데 전제 자체가 이미 산재 사고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했어요. 그럼 거기서 아무 과실이 없다. 대단히 이상적이겠지만 없다면 이미 산재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는 아닐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대 일반재해냐?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질문이 이제 아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100% 준수했고 의무 불이행이 전혀 없었다면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지가 않는다.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준수사항이랑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준수사항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이행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요. 유지관리 현장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유지관리업자가 처벌을 받나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 백화점 사례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행의 유지관리 계약의 어떤 FM 계약, POG 계약을 기본으로 판단했을 때 관리 주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더 대체적으로 많을 것으로는 보입니다.